자, 이번에는 신문에 실린 사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인식표입니다. 인식표 그리고 계급장이 보이는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 DMZ에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 와중에 지난 24일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서 6.25 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의 유해가 발견됐는데 동시에 그 유해와 함께 지금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통 모습이 있고요. 그 앞에 사진도 좀 보겠습니다. 앞에 사진 보면 인식표와 계급장, 먼저 본 사진 두 가지 이런 물건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인식표 사진 좀 다시 하나 좀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은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데요.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박재권이라고 영어로 써 있는데요. 고 박재권 국군 2등 중사로 추정이 된 거죠. 인식표의 주인공은요. 2등 중사는 지금으로 치면 병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원을 거의 알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대 제거 작업 중에 국군 유해가 처음으로 비무장지대에서 발견이 됐는데 지금 추정키로는 비무장지대의 국군 전사자 유해가 한 1만 구 정도가 있지 않나 이런 추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 어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에서는요. 남북 모두가 무장 해제를 했습니다. 뭔가 변화하는 시기가 분명히 맞군요. 자, 이번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 보시면요. 아니, 아침부터 왜 이렇게 끔찍한 사진을 보여주나 하시는데요. 이건 진짜 사고 장면은 아닙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무단횡단 이렇게 됩니다라고 경각심을 키우기 위한 건데요. 서울경찰청이 어제 안전보행 다짐대회를 열었는데요.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은 저렇게 무단횡단을 할 경우에 저렇게 모습이 된다. 끔찍한 모습이니까 절대 무단횡단하면 안 된다라는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서 스턴트맨이 저런 사고 시범을 보인 겁니다. 절대 무단횡단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연세가 계신 어르신분들은요. 천천히 걸으시기 때문에 저런 위험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절대 무단횡단하시면 안 되고요. 신호가 들었을 때 천천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리를 이동해 다음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또 공분을 자아내는 기사들이 있는데 벌써 이 기사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여기 좀 보이시죠? 예. 전처 살해범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평소에 나는 우울증이라 6개월 형뿐이다. 이게 딸한테 할 소리입니까? 아무리 이혼을 하고 했어도 여기 내용 보시면요. 등촌동서 피살된 여성 3딸 증언. 심신미약 주장하려 정신과 다녀. 아빠 사형시켜 이런 일 다시 없기를. 딸이 제발 우리 아빠를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따서 이게 굉장히 큰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요. 이 전처 살해범 여기 내용이 또 있습니다. 피의자 주차장 범행 땐 가발을 썼고요. 그리고 전처 요번에 숨진 전처 그 차량엔 GPS 장치를 달고 추적까지 했답니다. 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여기 내용 중 하나 더 보죠. 살해된 아내 6번 집 옮겼지만 전 남편 GPS 추적 가발까지 준비해서 결국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이 더 있습니다. 끔찍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요. 숨진 이 씨 전처 그리고 이 피의자 김 씨는 지난 2015년 이혼했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김 씨의 가정폭력이 이유였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도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 김 씨는 집요하게 가족을 찾아 폭행을 했다. 이런 얘기가 또 실려 있고요. 그리고요, 이건 또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 좀 보겠습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은 나흘에 1명꼴로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다. 진짠가요? 이런 일이?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까? 살인 미수까지 합치면 사흘에 2명꼴로
피해자가 나온다. 아, 심각한 상황이군요. 자, 그럼 이 기사와 관련된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량에 GPS 설치하신 거 맞으세요? 그 딸들이 엄벌을 촉구한 청와대 청원 올렸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네, 들어가시죠. 그 정신과 치료 받으셨습니까? 그 딸들을 평소에 폭행하고 가족들한테 했다는데 다른 딸들이 있는가요? 그 마지막으로 딸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딸들에게 미안하십니까? 안에서 어떤 내용 진술하셨어요? 계획범행 인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을 왜 미리 찾아갔나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올라가세요. 어떤 취지로 진술하셨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범행 뉘우치고 있습니까? 네, 많이 네, 윤경호 의원님, 딸들은 차라리 저 아빠가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저 남편은 왜 저랬을까요? 그리고 지금 통계를 보니까 끔찍한 일, 이 남자들이 여성, 그래 남편이나 애인이 여자를 살해하거나 폭행하는 경우 이렇게 많아요. 매일같이 숨지는 여성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왜 이럴까요? 글쎄요, 이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예, 아니면 법의 테두리가 간섭하지 못하는 예, 흔히 말하는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뭐 이런 건데 오. 저는 왜를 떠나서요. 물론 예. 뭐 개개인별로 예. 성품의 차이 뭐 이런 예. 게 연유하겠지만 예, 저는 뭐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정치학 개론에서 예. 인간의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를 놓고 아, 한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그 고민의 결과는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저는 성악설이 맞다고 성악설.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제 판단이 더 옳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통상 기자들 중에 성악설을 믿는 기자들이 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결국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려면 예, 일벌 100개 그리고 외부 타율적인 강제 장치를 둠으로써 자제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지 않나. 그 악한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오. 횡단보도 얘기를 사실 예를 예. 많이 들어요. 예, 선진국에 가면 왜 횡단보도 또는 뭐 자동차든 보행자든 예. 잘 지키느냐? 예. 걸리면 엄벌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무서우니까 얘기가 엄벌이. 예. 오. 그러나 그 벌이 느슨할 경우에는 예. 뭐 지나가도 내가 예. 더 지나감으로써 생기는 편익이 더 크면 예. 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이거 역시 가정폭력. 예. 뭐 기사에 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예. 강제로 분리시키는 제도라든지 또는 뭐 의무체포제라든지 그런 게 우리는 지금 굉장히 느슨하다는 거 아니에요? 접근 금지 명령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집요하게 추적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런 건 얘기가 우리 나오니. 변호사님들께서 좀 언급을 해 주셔야겠지만 예. 저는 조금 더 제도적인 보완 장치만이 예. 이 당장 이런 현상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경호 논설위원께서 성악설에 기반을 해서 그 악이 드러나는 거를 제도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대진 변호사 궁금한 게 이 전 남편 가발을 썼다. 그리고 전처의 차량에 GPS 장치를 달았다. 뭔가 의도성. 그러나 본인은 우울증약을 복용하다. 이렇게 주장해요. 과연 재판에 들어갈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는 그 살인죄에 당연히 해당되고 예. 징역에 처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우발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예. 조금 감형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그냥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렇죠. 하는 그런 경우에 것. 있어서는 물론 그 처벌받아야 될 예. 범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양형에 참작이 되는데 이번 범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그 피의자가 예. 심신 미약을 주장을 하고 있지는 예, 예. 않지만
본인이 뭐 우울증을 주장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발을 썼다거나 그리고 피해자의 그 주소지를 탐문을 하고 다녔다거나 뭐 위치 추적지를 했다는 추적을 했다는 이런 계획적인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최고형으로 그건 다뤄질 최소한 것 같고요. 절대 우발로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조금 이제 경종을 삼아야 될 것이 그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가 내가 우울증을 주장을 하면 어느 정도 처벌이 감경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런 것까지 머릿속에 염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접근 금지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약합니다. 사실상 어기더라도 과태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제도 보완도 좀 시급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처벌 수위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리나라 양형 기준에 의할 때 살인죄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엄벌에 처하는 것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이고 가장 이제 처벌이 미약한 것은 우발적이라든가 참작할 동기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보복 또는 이제 치밀한 계획의 증오의 살인이기 때문에 상당한 징역이 필요할 수는 없고 뭐 안 나와도 무기징역 내지는 20년 이상의 징역형은 뭐 피할 수가 없을 정도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경찰들이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뭐 가정 사건에 좀 더 개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항상 이런 사건 접할 때마다 약간은 조금 의문점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상 이제 인권을 상당히 중시하게 되면서 일반적인 사건에서 경찰들이 개입하게 되면 왜 경찰이 이런 사생활 여기까지 침해하려고 하느냐 하다못해 표현의 자유,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그런 걸 얘기하면서 경찰의 개입에서 극도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가해자의 인권도 상당히 중시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왜 가해자의 인권만 중시하느냐 피해자 인권도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왜 경찰이 미리 개입하지 못했느냐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좀 시각을 좀 양시각으로 극단적으로 보는 이중적인가요? 좀 바라보는 시각이. 자기와 관련돼 있을 때는 왜 개인의 영역 국가 침해하려고 집안일인데 왜 간섭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강력하게 견제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사건이건 남의 사건에서는 왜 경찰이 개입하지 않느냐라는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경찰의 고충이 또 거기에 있겠네요. 그렇죠. 경찰분들은 현장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토로하십니다. 뭐 취객이라든가 가정폭력에 개입하려고 하면 당장 이런 사건에서 남편들 같은 경우는 왜 가정사에 끼어드냐, 뭐 국가가 왜 이런 것까지 개입하느냐 말을 하고 정작 피해자들은 또 국가가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좀 국가의 공권력이 좀 엄정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윤 의원님, 조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권력이 일관되게 엄정하게 집행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지나치게 인권 일변 또는 가해자 위주의 인권 이런 것보다는 이제 좀 공권력의 일관성 있게 기준 있게 해서 그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좀 많아야 되지 않나. 변호사님 변호사께서는 공권력이 좀 바로 서야 된다.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점을 또 역시 제도의 문제가 또 아닐까 합니다.